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날 또 하반기 첫날인 7월 1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물론 며칠 차기는 한데요. 상반기 증시가 끝났지만 네.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 여운이 그렇죠? 좀 있죠. 네. 네. 아마 아쉬워서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미국 시장도 마지막 날, 우리 시장은 오히려 마지막 날 괜찮은데 미국 시장은 마지막 날이 조금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상반기 내내 달리다가 막판에 살짝 이렇게 삐끗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7월 시작이 되는 하반기에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7월 5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만큼 2분기에 물론 뭐 다는 아닙니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주력 산업 쪽의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좀 활기차게 또 힘차게 또 이번 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먼저 네.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볼까요?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지수가 코스피는 소폭 약보합, 코스닥은 첫날부터 좀 소폭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버블 상황을 보면 CXL 쪽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가 조금 더 큰 분위기긴 합니다. 물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 빨간 버블 같은 경우 아까보다는 사이즈도 좀 커지고 숫자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CXL 쪽의 강세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 CXL 쪽이 좀 첫날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약세 쪽 보면은 수산물, 전선, 전력설비, 음식료 공통점은 상반기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업종들이 일단 7월 첫날, 하반기 첫날부터는 좀 약세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강세 종목 더 보면 상반기에 좀 부진했었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은 다시 좀 상승세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우크라 쪽에서 좀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입으로부터 나오다 보니 우크라 관련 이 재건주들이 조금 뛰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오늘 첫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CXL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사 들어가서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은 사실은 2019년도에 철수하면서 SK하이닉스 완전히 밀렸죠. 그게 올 상반기에 주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서 SK하이닉스 근 70% 가까이 상반기에만 급등한 반면에 삼성은 4% 정도, 뭐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에 그쳤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결과를 냈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뒤집겠다라는 게 이제 CXL, 즉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기술인데 이게 결국은 뭐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AI 가속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차세대 HBM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메모리 쪽이죠. 삼성전자가 실제로 HBM에서 이 뼈아픈 어떤 실책을 이 CXL 쪽에서 다시 이제 꺼내서 올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킨스전자, 네오셈,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TLB 다 반도체 관련 소재, 장비, 부품주들 되겠습니다. 주가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키스전자만 해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키스전자는 이 검사용 소켓 제조업체죠. 후공정 쪽. 아무래도 후공정이 HBM 쪽에 가까우니까 그쪽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역시 검사 장비 업체죠. 16% 가까이. 네오셈도 8%, 9% 가까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나 TLB나 이렇게 반도체 뭐 설계 쪽, 팹리스 업체라든가 후공정 업체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첫날 CXL 관련주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다시 원래 첫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 한번 들어가서 잠깐 볼까요? 사실 뭐 따로 무슨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뭐 신약에 울고 웃었다 제약바이오죠. 하반기에는 제2의 알테오젠을 기대한다는 이런 정도 내용이고 기사 잠깐 뭐 들어가 보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워낙 상반기에 히트를 쳤던 그런 화제가 됐던 그런 바이오주다 보니 하반기에 알테오젠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종목 찾기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한번 종목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상방의 특성 종목에 수급이 올랐던 걸 놓고 볼 때 하반기에는 역시 성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상반기에 그다지 썩 전체적으로 좋지를 않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뭐 하반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역시 성과 중심,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론, 인벤티지랩, ST큐브, AB, 엘바이오, 그다음에 DNA 링크 등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 상승폭이 꽤 큽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도 15% 넘게,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15% 가까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CXL과 제약바이오주 다시 원점으로 좀 가볼까요? 두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 재건주도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 재건주. 젤렌스키 전쟁에 지쳤나 몇 개월 내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일단 푸틴 대통령은 기존에 점령을 했던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 대해서 그 4개 지역을 인정하는 이 선을 좀 그 종전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데요. 젤렌스키가 만약 푸틴의 그 제안을 만약 받아들인 상태에서 종전으로 간다면 젤렌스키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사실은 결국은 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좀 이를테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주변국들,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주변국들이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살짝 보고 하락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림네트워크스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SG, SY, 데모, 유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적게는 1%, 많게는 5% 넘게, 6%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세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한번 들어가 볼까요? LS전선, 대한전선, 전력만 넘어 해적케이블 정도.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뭐 종목을 보겠습니다만 지금 2분기 실적 앞두고 LS 일렉트릭 상반기에만 190% 성장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과 관련해서 2분기 전망치가 이를테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매출은 마이너스 7%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실적 예상대로 나와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뒷받침이 됐는데 2분기는 일단 상반기 190%는 올랐던 걸 뒷받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과하게 올랐던 거에 따른 기대가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선 설비주들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LG LS 마린 솔루션 1%. 뭐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진전기, KBI 메탈, 가온전선, LS 등등등 전선주 또 전력 설비주들 대부분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2분기 실적에서 이제 기대치에 걸맞는 실적을 내놓을지 이게 아무래도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수산물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보겠습니다. 주가 잠깐 기사 한번 가보면요. 사실 이제 뭐 수산물 업종의 약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1분기에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김 관련주 있었죠. 사조대림 같은 이런 회사들인데 하반기에 김 공급 물량 확대해서 정부가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발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나왔는데요. 종목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긴 합니다. 상반기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 될 텐데요. 종목 가보겠습니다. 사조산업, 이게 김 관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마이너스 3%, 사조시푸드, 사조오양, 사조 관련 기업들 주가들이 대부분 다 3에서 마이너스 8%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성기업도 역시 김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9%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날 상황은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5일 날이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이 CXL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올리온 전문가와 함께 주요 섹터 종목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환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단 주도주의 기준들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오늘 시장도 꽤 혼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도 매일매일 상한가는 나오고 강한 종목이 나오기 따름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을 우리가 주도 섹터, 주도주, 대장 종목,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큰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주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해당 섹터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고요. 거래 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섹터, 대장 종목, 이런 이제 종목을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매매를 하거나 데이 트레이딩, 즉 당일날 매매에서 청산하는 그런 매매를 할 때 우리는 주도주를 골라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전에 발생한 해당 재료 내에서 그 해당 재료가 얼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테마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수돗물에서 이제 벌레 유충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제 재료로 동양철관이나 이런 수도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테마의 크기가 크지 않고 재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바로 개파락을 한 뒤에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연속적으로 재료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당일날에만 국한되는 재료인지 판단하는 자세가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장에도 어떤 엄청난 재료가 나와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CXL 관련주가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사실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사에서도 밀리면서 고전을 꽤 오랫동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이슈도 계속 이제 납품을 할 거다 아니다 이러한 이슈가 거듭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이제 많이 도태된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요 CXL이라는 차세대 제품의 그룹에 사활을 걸기로 하면서 오늘 시장에도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 CXL은 CPU와 GPU 중 이제 다른 제품들이 이제 원활하고 좀 더 빠르게 연결하는 기술인데 속도 측면에서만 보면 요 HBM보다는 사실 아래입니다. 근데 확장성 측면에서는 요 CXL이 좀 더 월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요 CXL을 활용을 하면요. 이론상으로는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HBM 다음으로 주목하는 이제 제품군이 바로 CXL이라고 할 수 있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관련주로는 요 엑시콘과 네오셈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전장에 CXL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초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16,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저항대에 걸리면서 지금은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관련주인 이제 엑시콘은 저항대가 지금 약간 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탄력성, 즉 저항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오셈보다는 좀 더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오늘 6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완벽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일봉 60일선만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동안 이 CXL 이슈와 맞물려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XL 관련해서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싱크풀 모습에서도 이 빨간 원이 아주 크게 그려진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가장 상승률이 뛰어난데 여기에다가 거래 상승률이 높고 또 거래 대금이나 양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을 지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CXL 관련주로 엑시콘, 네오셈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해줬고요. 그럼 다음 우리 강세 종목 좀 볼까요? 네, 일단 또 지금 강세 종목으로는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난 코로나 때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거의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원인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슈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단은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 바이오 주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상승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바이오 종목별 개별 이슈입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가는 바이오 종목만 상승하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펩트론이라는 이제 종목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이제 펩트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MTA 계약 체결을 이제 시도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MTA란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데, 요 펩트론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요 루프원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요 MTA를 체결을 했는데, 요 당뇨 비만 치료제가 사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뤄 봤을 때 우리나라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관심도도 시장에서 점차 증가를 하는 모양새고요. 이로 인해서 펩트론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전고점인 4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 영역을 도달한 것으로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세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만간 신고가를 뚫어준 만큼 조만간 조정세도 일부 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면서 4만 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4만 원 부근에서 일정한 지지 여력이 확인되면 이때 적극적으로 손절을 전고점 라인에 손절선을 설정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 이슈는 일단 짧게 끝날 이슈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와 같은 재료적인 크기 부분에 대해서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지면 당연히 바이오 쪽에서는 자금이라든지 원료 조달 등에 있어서 이점을 지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본다면 개별적인 이런 종목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펩트론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섹터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제가 로봇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CXL,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테마 별개로 지금 개별 테마들이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일부 로봇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위쪽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로봇주들 중에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강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초기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류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신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벤처 기업들을 상장하는 제도가 이제 있는데, 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장기 스윙이나 가져가는 매매를 했을 때 리스크의 상당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섣불리 스윙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회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매물대도 많고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면서 추후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등 확실한 실적이 있고 매출처가 확보된 기업들로만 관심 종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브리핑 내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랑 로봇주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물론 맞습니다. 오늘장도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이런 공장에서 같이 쓴다, 이런 연동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걸 종합을 해보면 숫자 찍히는 기업들 좀 보자는 거잖아요. 네, 로봇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윤 전문가님이 기다리신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최근 제가 지난번 방송, 그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 사조 대림과 이제 풍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풍산도 꽤 오늘 시장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성이 짙은 종목인데, 충분히 대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슈를 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우리나라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한정적인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이 OECD 주요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최저치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 지수는요, 118.7로 전월 대비 6.3%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나 ETN으로 봤을 때도 옥수수나 밀, ETN, ETF가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곡물 가격 중에서는 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주요 수출국에서 이제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가중이 됐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주, 즉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하는 이런 해지성 이제 종목군들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최장기간 장마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 미뤄 봤을 때 또 우리나라 곡물 시장에도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밀, 옥수수 관련주로는 크게 시장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그다음에 한일사료, 네. 조비, 경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조비와 경농, 기타 종목들은 이제 매매하기 조금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자체도 평소에 너무 적게 형성이 되고요. 네. 호가창 자체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지 못할 때 팔지 못하고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끼 있게 움직이고 호가창도 탄탄한 종목이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이 미래생명자원은 건기식 제품, 그다음에 펫 사료, 그다음에 밀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등락폭 없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는 사실 저는 매수하기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금 이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에서 지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아주 큰 저항대가 5,900원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5,900원 라인을 돌파 시에 매수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런 테마주 특성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슈를 받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조금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하나를 더 드리면요.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장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생명자원 예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주 대부분도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저항대를 얼마나 강한 수급으로 뚫어주는지 체크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 살펴줬습니다. 곡물 관련주인데요. 가격 라인도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 이 밖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만한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어쨌든 하반기도 증시 첫날이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자, 오늘 시장은 사실 7월 달은 제가 보기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증시도 지금 상승폭에서 약간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환율 또한 지금 안정권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증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점점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는 조금 장밋빛 전방이 돌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조금 더 7월 달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확실하게 모든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나 이제 대내적 사항들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얘기 윤한식 전문가와 자세히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바이오 얘기를 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할 내용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
이게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기술이고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UC 버클리대 다우드나 교수 뭐 이런 분들 몇 분들이 해서 수상을 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의 원천 기술, 이걸 우리나라 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네. 아마 사실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네. 원천 특허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또 조금 이제 다를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툴젠인데요. 근데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로 뭐 소송이 뭐니 좀 시끄러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고 알려진 툴젠이 이제 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특허 분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소송에 연루된 곳은 미국의 MIT랑 하버드대가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랑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UC 버클리가 주도하고 있는 CVC 그룹, 이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이 먼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요? 네. 어. 이 지난달 초에 이 둘이 최종 변론 절차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최종 변론 단계는요, 미국의 행정소송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제 판결만 남은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면 여기서 승자가 툴젠이랑 이제 붙는 겁니다. 하반기에 미국에서. 네. 그래서 툴젠을 이르면은 이제 한두 달 안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세 군데인데 브로드 연구소,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 수상을 했던 그 교수가 있는 UC 버클리,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하고 툴젠 세 회사가 세 어쨌든 그 객체가 이제 당사자들인데 미국의 브로드 연구소하고 CBC는 먼저 하고 있고 네. 툴젠은 한 걸음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좀 소송 얘기 나온 것 치고는 되게 좀 생경한 그런 구조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툴젠이 그 우선순위 권리자, 즉 이제 시니어 파티라고 불리는 그 우선순위 권리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나머지 브로드랑 CVC 그룹 같은 경우는 후 출원자, 그러니까 주니어 파티에 해당을 해서 먼저 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이 세 곳 중에서 그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했을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 파티로 인정. 그리고 나머지 그 두 곳은 그것보단 좀 뒤에 개발을 했다.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니어 파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툴젠이 유리한 소송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니어 파티 기업이 분쟁 마지막 단계인 이 저촉 심사에서 승소할 확률은 75%라고 아유, 합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시니어 파티는 이제 자신이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는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 주니어 파티인 CVC랑 브로드가 이제 스스로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툴젠이 우위에 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 확인을 할 수는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툴젠이 기술을 먼저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시니어 파티로 뺐고 나머지 두 회사가 지금 두 기관이 지금 이제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냐, 누가 뭐 더 앞서 있냐, 뭐 이 얘기를 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툴젠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쨌든 세 당사자니까 누가 그 두 브로드하고 CVC 중에 누가 이기는 게 툴젠이 최종 승수하는데 유리합니까? 네, 주니어 파티 간 지금 이 분쟁에서는 브로드 연구소가 승기를 잡아야지 툴젠에 대해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브로드 연구소가 이제 CVC를 이기면 이제 툴젠과 브로드 연구소 이 둘만 붙으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CVC가 여기서 이겨버리면 앞으로의 소송은 툴젠, 브로드, CVC 이렇게 3자 간 아. 소송으로 판이 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브로드가 이기는 게 툴젠에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3자가 붙었을 때 물론 뭐 시니어 파티가 75%의 승기를 잡았다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판례긴 한데 네. 어쨌든 3자가 붙으니까 조금 그 승소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제 다시 돌아와서
CVC하고 브로드 중에서는 네. 현재 어떻게 판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브로드가 유리한 형국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브로드랑 CBC는 이미 앞서서 이제 여러 차례 분쟁을 좀 했었는데요. 네. 브로드가 이미 CBC를 상대로 그 저축 심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모션 페이스에서 이겼고 두 번째 단계인 프라이어리티 페이스에서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2번 정도 이제 브로드가 CBC를 이제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브로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결이 이제 석 기자 말씀대로라면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툴젠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결과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툴젠이 시작할 이제 특허 분쟁은 네.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분쟁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어느 한 곳이 특허권을 독식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합의를 해서 각 기관이 특허를 이렇게 좀 나눠 갖는 경우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이제 그 특색을 인정을 해서 네. 이는 하나의 그 각자 별도 특권을 이렇게 조금씩 영역이 다른 그런 특권으로 나눠 갖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첫 번째 가능성인 분쟁을 계속한다. 그래서 한 곳이 독식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합의를 통해서 특허를 공유하는 방향이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좀 바이오 전문 그 변리사 분께 여쭤봤더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보다 훨씬 특허 공유 특허권에 대한 활용이나 이제 뭐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더 그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네, 아. 그래서 특허를 나눠 가진다고 해도 연구 개발하거나 기술 상용화하는 데는 문제가 이제 많이 없는 곳이 또 미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기관이 이제 합의를 해서 좀 빨리 조속하게 그렇죠.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두 곳은 뭐 상장사는 아니고 툴젠만 상장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뭐 연일 움직이는 상장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까 75% 승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서 그냥 이렇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냥 독식, 아까 물론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지만 독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매출도 극대화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그런데 이제 툴젠이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이고 글쎄. 바이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죠. 투자하는 곳이고 현재 재무 상황을 보면은 네. 좀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재무 구조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은 엄청 이제 몇백억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거든요. 소송 길고 비용이. 또. 네, 그리고 엄청 길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를 통해서 이제 특허 수익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제 국면을 좀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소송도 한 5년이 넘은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런 소송은 90%가 이제 합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가는 경우는 관행도 많이 무시할 없고요. 수 없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합의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합의에 성공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구조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료제 연구 개발이 활발한 상황인데요. 이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특허권 요구에 따른 수익화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한 80건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80건 이상인데 그럼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임상 시험에 들어간 그 제약업체나 뭐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너네 우리 기술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특허료를 내놔라.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미 다 우리로서는 이제 뭐 연구개발이 다 들어간 거고 그거니까 그냥 뭐 비용 없이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특허 그럼 수익화. 그러니까요.
근데 툴젠이 그런데 좀 앞서 재무 상황 얘기가 잠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좀 어두운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네. 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전자에 가지고 툴젠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한 건가 보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매출 부진 때문에 네. 9년째 영업 손실 기록 중입니다. 기네요. 네, 매출 최근 5년간 10억 원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특허 수익화 사업 외에도 이제 두 가지 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먼저 크리스퍼 유전자가의 치료제 개발, 그리고 유전자 교정 동식물 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치료제 임상 시험에 진입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전자 교정 동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툴젠 측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지금 자기들도 CVC랑 브로드 연구소 간 예.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곧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니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대응을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툴젠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결론이 나서 일단은 좀 돈을 빨리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툴젠 관계자 말씀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여쭤보면 툴젠이 이런 게 합의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80여 개 이상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인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얄티를 특허료를 네. 받는 네. 거는 가시화될 시기는 당장은 좀 아니겠네요. 내년이나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아무래도 당연히 올해는 어렵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내년, 내후년 이때쯤이면 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 툴젠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다음 기업 얘기를 좀 가보죠. 네. 지난주 SK그룹이 이제 전반적인 그룹 재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102조 정도 되는 투자금을 앞으로 5년 동안 할 건데 그 중에 80%를 넘는 돈을 이제 AI하고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렇게 바이오 쪽 굉장히 좀 무게를 두고 추진하던 것들이 조금 김이 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오늘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M&A 빅딜을 전격 발표를 했는데 네. 독일 회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독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클로케 그룹이랑 이제 CDMO 전문 회사인 IDT 바이오로지카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DMO는 위탁 개발 생산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바이오들 많이 하대요. 네. 클로케 그룹은 이제 원래 IDT 바이오로지카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이 클로케 그룹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100% 자회사 이렇게 경영권 지분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자회사나? 네, 그러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인수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로케 그룹이 바이오로지카의 근데 지분을 전체 다 넘기는 건 아니고요. 지분 40%는 유지를 하면서 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SK 그러게요. 바이오사이언스랑 간다. 이런 점이 좀 특징으로 이제 짚어졌습니다. 완전 손 뗀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날 동시에 이제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757억 원 유상증자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IDT 지분 60%를 약 3,390억 원에 취득을 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에 등극을 하게 됐고요. 클로케 그룹도 이제 전략적인 이제 이렇게 파트너십 그런 개념으로 SK바사 지분 1.9%를 760억 원을 투자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지분을 서로 섞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IDT를 인수하는 데 드는 그 금액은 2,630억 원. 2,630억 원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IDT 바이오로지카가 사실 우리는 뭐 낯선 이름이긴 한데 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라면서요. 네, 100년 이상이 된 기업입니다. 1921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직원 수 1,800명 정도 됩니다. 미국이랑 독일에서 주로 독일에서 위약품
생산이랑 개발 사업을 하는 대형 바이오 기업입니다. 독일 멀츠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오민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 이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이제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 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은 곳이고, 또 과거에는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 이력도 있습니다. 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IDT를 인수하면서 매출 2배 이상 오를 수 있고,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기준에 맞는 어떤 품질의 의약품을 네.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또 뭐 IDT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싹 다 인수를 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확장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M&A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좀 사실은 한 몫에 맞습니다. 당겨서 그렇게 네, 한 SK가 5년 정도의 시간을 샀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재용 사장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5년의 시간을 벌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상의 가치를 끄집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네. 이게 완전히 뭐 지분 넘기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지분을 섞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 보면 네. 되게 좀 모양이 되게 예쁜 그런 M&A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지난주에 이 공시하면서 뭐 또 긴급 기자회견도 했다고 그래서 네, 여기 현장에 그렇습니다. 또 당연히 뭐 다녀오셨을 테고 뭔 네. 얘기 하던가요? 네, 이제 주로 했던 이야기는 IDT와의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왜 이 빅딜을 했는가가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제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도 이 자리에서 동시에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A 딜을 마친 다음에도 1조 원이 넘는 그래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 여력이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재용 사장한테 직접 추가 M&A 고려 중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은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추가적인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직접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그 SK 그룹 재편 얘기를 했던 것도 이게 아무래도 누구나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나를 계속 너 잘한다 그러느라 밀어주다가 갑자기 야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SK 바이오 쪽 뭐 사이언스를 비롯한 바이오 쪽 계열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운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내용만 들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M&A를 통해서 네. 그 그룹 내에서 그걸 꼭 떠나서 네.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딜이 됐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IDT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은, 지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이곳이 위탁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백신보다는 이 요즘 톡신, 필러 이 제품들이 미용 쪽 관련된 네. 이런 의약품 쪽.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그렇죠. 높고 예. 이제 거의 뭐 유망, 미래 먹거리 이런 곳을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얘기했듯이 IDT가 지금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뭐 보툴리눔 톡신 이런 네. 제품들의 매출을 포함하면은 이제 매출 2배 성장할 글쎄요, 그 거다. 얘기를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추가로 지금 M&A를 하고 있는 부분도 뭐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아니라 미용 의약품, 예. 네, 이제 보툴리눔 톡신 회사 쪽이 아닐까, 실제로 돈을 버는 의약품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특히 기술통 내 상장하는 회사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업계에 대한 약간 도매금으로 좀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을 아예 내고 있는 회사를 M&A를 네. 통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이렇게 되는 시간 확 줄이고 네. 바로 수익도 캐시플로우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실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게 아닌가 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회사 한 군데 더 해보죠. 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아미코젠이 이제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네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각설에 휩싸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1일 날 이제 경영권 매각한다는 그 언론의 단독 보도가 이게 나왔었거든요. 뭐 확인이 된 거예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그냥 기사만 나온 겁니까?
네, 기사가 이제 단독 이렇게 형식으로 나왔는데 네. 주가가 좀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러게요. 한 이틀 만에 26% 아이고야. 감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회사가 답한 내용이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또 완전 아니라고는 이제 그러네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SI를 이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뭐 대주주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네. 모든 부분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매각과 뭐 어떤 금액이 확정될 것처럼 뭐 하는데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직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배지랑 레진 생산 시설을 활용한 신사업을 이제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 그러니까 결국 투자 때문에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다.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회사가 더 성장을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이 생산시설 투자가. 네, 생산 시설 짓는데 1,3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겠네요. 네, 재무적 부담이 이 상황에서 좀 가중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 적자로 돌아섰고 장단기 차입금 1,000억 원대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내에 한 508억 원 정도를 그 상환을 바로 해야 되는데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129억 원에 불과한 많이 모자라네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는 이제 단기 차입금 상환이 좀 어렵고 그렇죠. 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이제 좀 운영을 하기까지는 외부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절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투자자 유치에 나서게 됐다. 이런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투자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돈이 급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은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땡겨오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석 기자 처음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좀 거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석 기자님 저희가 자주 뵙는 게 아니어서 그냥 오늘 나오신 김에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7월 1일이고 하반기 시작됐으니까 전망 얘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마무리로 짧게. 네. 상반기에 바이오들 별로 안 좋아서 네. 뭐 알토장 같은 몇 개 회사 빼고는 굉장히 안 좋은데 하반기 바이오 회사들 조금 뭔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까요? 뭐 증권가에서는 상반기에 워낙에 별로 안 좋았으니 하반기에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는 하는데 현장에 있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우리 바이오 기업들 좀 어떨지 짧게 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당장 8월에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FDA 승인을 앞둔 그 신약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제 상반기부터 제약바이오 시장이 이 FDA 승인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8월에 만약에 유한양행의 그 랭라자가 FDA 승인을 만약 받게 되면 이제 미국의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 J&J랑 이제 상용화에 나설 예정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 사실상 이제 물이 맞게 들어오는 셈이고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함께 이제 노를 저어 나가면 글쎄요. 하반기 전망은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8월을 좀 많이들 보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일단은 신약이라는 게 워낙에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건데 그걸 이제 어쨌든 유한양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니까 네. 성사가 돼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척박한 그래서 굉장히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 업계에 좀 마중물이 돼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석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전문가입니다. 자, 이 시각 한번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 가요. 5월 PCE 물가 하락과 여타 지표 호조, 그다음에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1차 토론, 그다음에 수급 리밸런싱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전고점에서 매물 소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약 0.7% 정도 약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차트 위치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쌍고점의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 중으로 전고점을 다시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강력한 단기 고점을 형성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출이나 이제 고용 등 경제 지표, 이런 삼성전자 실적 등 굵직한 이제 경제 이슈들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상기 제가 말씀드린 대내외적인 주요 이벤트가 앞두고 있으면서 2800선을 재탈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내 지수의 차트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어드렸던 이제 추세선과 저항 지지 라인의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코스닥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제 2024년 6월 13일 저번 주 목요일이죠.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매물 압력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미국 증시가 5월 PCE 지표에도 불구하고 요 지표 호조, 이제 지표 불안성에 대한 이유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반해 다르게 월요일장 일단 아침 우리나라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또한 지수는 그와 별개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우리 증시가 수급적으로나 저가권 부근에서 다른 미국 증시나 해외 선진국 증시에 사실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에 대한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저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환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하나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제가 방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환율 차트는 전고점 부근에서 쉽게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기타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좀 드라마틱하게 조금 내려줘야 우리 증시에 사실 상승 동력과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 그것 빼고는 다른 대내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로 미뤄봤을 때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혼조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코스피 지금 7월 달 월봉 이제 시작 또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대내적인 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하고 7월 달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월봉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월봉이라 하면 해당 달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차트는 꼭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 아니라 요 월봉 차트로 그 해당 달의 흐름을 제가 파악하고는 하는데요. 바로 다시 한번 이제 업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사실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상황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월봉상 6월 달 마감봉 자체를 전고점 라인에서
시장에서 꽉 찬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수급적으로 좀 더 좋은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매수세의 심리, 매수 심리 또한 이 코스피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월봉의 첫 번째 형성 날인데, 월봉 또한 6월 달에 종가 기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하여금 제가 말씀드린 2,800선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내에 2,800포인트가 지지가 되면서요, 한 차례 이번 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길게 봤을 때는 하반기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3,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은 이러한 지수 상황에 맞는 이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좀 너무 무거운 종목들만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뜻은 일부 무거운 대형주나 기타 코스닥 기준 강한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중소형주의 수급이 실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그 밑에 중연주, 대형주를 받쳐주는 중형주, 코스피 종목들, 뭐 반도체 관련주나 기타 힘이 강했던 테마주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너무 이제 이 종목이 너무 싸졌다, 너무 저가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런 종목들은 이슈도 없고 너무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종목들은 섣불리 매매하셨다가 그 종목과 같이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유의하시면서 매매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발표된 요 PC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자, 일단은 5월 PC 물가가 2.6%로 발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월 2.8% 및 컨센서스 2.6%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긴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미 정부의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예정대로 연말에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믿고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약 1년 동안은 조정폭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오른 이유, 그다음에 코스피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지, 실제 금리 인하가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시행되었을 때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물음을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달도 여러분들 꽤 혼란스러운 시장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황 참고하시면서 안정적이고 포트를 잘 구성해서 손실 없는 매매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석 소장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계 나왔는데 일단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수입이 근데 많이 줄었네요. 7.5%나 줄었다. 9개월 연속 수출은 증가하고 플러스 흐름 지속되고 있다. 역시 반도체가 가장 크죠? 네, 이렇게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네요. 그러니까 그 국력이 우선이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환율은 그렇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돈의 힘이 국력이거든요. 근본적인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달러도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위기가 온다면 믿을 건 역시 미국 달러.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는 주식을 갖고 간 다음에 달러를 우리나라에 내겠네요. 달러가 많아졌죠. 예. 그리고 수출도 잘 되면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안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팔렸고. 그래서 두 요소에서 다 달러가 많아지는데도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원래 달러가 많아지면 흔해 빠졌으니까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수급보다 저기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돈의 힘이 국력이라는 그 근본적인 게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고 이 지금 반도체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차가 잘 가는지 여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전차 군단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 네이버 카카오를 밀어내고 올드보이들이 네. 다시 활약을 하기 시작했다. 이 자동차랑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일단 6월 달 수출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는 것은 올해가 2024년 6월이니까 2023년 6월 대비겠죠. 이게 보통 이렇게 전년 동기로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전분기도 중요하지만 전분기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성이 정말 뭐 날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계절에 따라서 산업이 어떤 계절에 강한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다 전분기로 뭉뚱겨서 해버리면은 반도체, 자동차, 뭐 음식료 다 동일한 동일사상 비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년 동기로 하는 거라는 거. 6월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해서 570억 7천만 달러를 팔았고요. 수입은 아까 말했듯이 7.5% 감소, 많이 감소해서 490억 7천만 달러. 이거를 우리가 무역 흑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니까요. 어쨌든 뭐 이게 불황형 흑자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지 흑자를 9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 플러스라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수출 플러스 흐름을 9개월간 지속하는 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여기서 주도를 했는데 아까 전에 6월달 수출이 다 통틀어서 570억 7천만 달러잖아요. 네. 여기서 6월달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니까 대충 그냥 한 5분의 1? 예, 정확히 5분의 1은 아니고요. 570억 중에 134억.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예. 역대 최대치입니다. 거기다가 6월달 기준 반도체 수출 이 달러 요 양이 액수가 역대 최대치예요. 그리고 6월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밀어내는 것이 통했나 봐요.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사이에서 잘해야겠지만 사실 이 치포 동맹에서는 중국 쪽을 따라가는 게 실리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치포 동맹에 속해야지 중국의 편을 들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현실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이 ASML처럼 슈퍼 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예전에 그 레거시 그 어떤 장비들을 수입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겨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눈치는 봐야 되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비 업체까지 직접적으로 손은 대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빈틈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막 중국의 그 레거시 그 라인에서 파는 것까지 만약 제재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소부장 힘들어요. 어쨌든 그건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그 부분도 포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칩포 동맹에서는 미국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한국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은 자동차죠. 그래서 우리가 전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0.4% 감소를 한 6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역별로 6월달 대미국 수출이 작년 대비 14.7% 증가해서 110억 2천만 달러로 역대 6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역별로 대미국에서는 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 자동차 최대 수출국에 등극을 했다. 예. 그러니까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거죠. 수출이 잘 됐고 반도체가 주도를 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 됐다. 네. 이렇게 사실은 되겠네요.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상반기에 음식료, 그다음에 뭐 화장품 다 사실은 북미 지역 수출이 늘어나서 그게 우리 해당 기업들 실적에도 반영이 됐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그 미국 쏠림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걱정이 되네요, 좀.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전에 6월달 대미국 수출 자동차가 작년 대비 14.7% 증가해서 110억 2천만 달러로 역대 6월달 중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예. 역시 이제 6월달 반기가 마무리됐으니 6월달 한 달만 하드캐리한 게 아니라 1월달부터 6월달 다 합쳐서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이 16.8% 증가해서 이것도 역대 최대 6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달 하드캐리뿐만 아니라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골고루 계속해서 대미 수출이 이 어떤 역대급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중 자동차 수출도 늘었습니다. 근데 증가폭이 5.4%, 634억 달러. 거의 비슷한데 네. 643억 달러 대 634억 달러. 숫자도 비슷하네요. 어쨌든 중국을 역전했습니다. 역시 대미 자동차, 네. 대미 쪽이 다 괜찮았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 미국이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6월 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쏠림 현상은 전체로 다 해도 그래요.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만 떼서 미국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 7월 1일 날 6월 달 2024년도 상반기 및 6월 달 수출입 동향이죠.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기 바로 전에 나왔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지역별 수출 비중을 조사해서 내놨는데 6월 달에 이미 중국이 19.7%로 1위, 미국이 18.3%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올해는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반기가 예. 지났는데 올해 대미 수출액이 532억 8,342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중 수출액은 527억 1,75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수출 중 비중으로 따지면 19.2 대 19%입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바뀐 거예요, 순위가. 아직은 안 바꾸고 19.2 대 19%니까 0.2로 붙었어요. 작년에는 1% 이상으로 지금 2위로 미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대로 가면은 미국 수출액이 비중이 높아질 올라간다. 가능성이 크겠죠. 네, 네. 그래서 대미국 수출이 역대 6월 중 최대치인 110억 2천만 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전에 지난해 8월 플러스 이후에 11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이다. 어쨌든 간에 대미국 수출이 지금 하드캐리를 하면서 대중국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상반기 때 107억 달러로. 하지만 이 연속 기록이라던가 증가폭, 상승률 이게 다 미국이 압도를 하면서 아마 연말쯤 되면은 지난해 지역별 수출 비중 중국 19.17, 미국 예. 18.3 이거랑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아마 20%가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사드 이후죠. 2010년 후반 때 그때 많이 이용했던 통계가 우리가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하여간 그 4분의 1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간다 그러면 20% 정도라고 쳐도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반면에 또 미국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쨌든 두 나라만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쏠림이 좀 여전하긴 하는 이게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수치가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좀 복잡하지 지금. 자, 하반기 이제 산업 섹터별 전망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왔을 텐데 어떻게들 얘기가 나옵니까? 예, 오늘 또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 말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네.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 뭐 그 미국에서 지표에서 그 많이 나오잖아요. 설문조사에서 예, PMI, 예, CMI에서 예. 직접 그 기업 구매 공급 관리자 담당자한테
설문조사 하잖아요. 예. 그래서 50 이상이면 뭐 경기 좋게 본다, 50 이하면 경기 나쁘게 본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12대 수출 주력 업종에 영위하고 있는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으로 응답률이 좀 낮긴 하네요. 10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이 152개사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을 따지면 10% 정도밖에 그러게요. 되지가 않네요. 선거 때 설문조사 결과랑 비슷하네. 네. 어쨌든 2024년도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네, 통계학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응답 기업의 63.2%, 그러니까 1000대 기업이 다 한 건 아니에요. 답변을 152개사 중에 63.2%가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예. 나머지 36.8%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쨌든 직접 기업에서 지금 사업을 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예. 앞으로 수출이 더 증가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봤어요. 2024년도 하반기가요. 업종은 어때요? 예, 업종 불려봤더니 요즘에 조선주가 좋은 이가 또 여기 있다. 그러네. 예. 지금 선박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0% 응답하신 분들의 100%가 전부 다 수출이 는다고 했어요. 네. 지금. 왜냐면 선박은 수출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내수로 이제 선박을 뭐 꾸릴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뭘 왔다 갔다 하겠어요. 동해에서 서해로 가겠어요? 아니죠. 석유화학이 75%. 석유화학도 기대가 됩니다. 서역도 그러네요. 요즘에 금호석유 롯데 케미칼 이런 것들이 주가가 너무 안 좋아서 바이오에스가 72.7, 자동차 부품이 70%, 이건 뭐 이해되고. 예, 전기전자 68.4. 이것도. 역시 IT 자동차가 들어있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까 자동차 부품이었고 그냥 일반 기계 54.5, 자동차가 50%.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퍼센트가 그 응답자 중에 몇 퍼센트가 좋게 얘기했느냐, 수출이 늘 거라고 네. 예상했느냐. 안 좋은 쪽은 어디예요? 50 이하인 것들은 철강이 46.2, 석유 제품은 0%입니다. 예. 지금 석유 화학이랑 석유 제품이 나뉘었어요. 네. 미묘하게 틀린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의 주력은 석유 제품이에요. 그렇죠. 지금 석유 화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자들 정제에서 이 옷이랑 맞아요. 뭐 가방이랑 이런 것들 만든 ABS 이런 거. PVC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아이도 안 좋게 보시는. 그 상반기 얘기도 뭐 사실 상반기 상황이 하반기에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고 한데 네. 예, 미국 대선 결과 많이 영향 지났네요. 그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요약을 해주시면 어떤 네, 내용입니까? 원래 월말하고 월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네. 30일 날 또 산업연구원에서 네.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누가 저는 몰라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까 대미 자동차가 대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헌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처음에 시작했고 바이든이 그거 인기를 얻으려고 더 확대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당선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바이든이 싫어서 그거를 줄일 리는 없어요. 지금 그래요. 예. 중국하고 보복 관세에서 엄청난 싸움을 시작했던 본인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그 디트로이트나 이런 지역을 보호하려고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다가 만약 한국을 넣어버리면은 한국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죠. 한국 자동차가, 현대차, 네, 기아가. 네, 네. 그리고 추가 관세 부과할 때는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현지 뭐 조지아 공장에서 뽑아내는 거는 안 걸리게 한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수출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배로 실어서 컨테이너로 그렇죠. 수출하는 게 아마 그게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투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제 IT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IT는 그럼 어떠느냐? IT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네.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요게 하나의 조금 IT보다 네. 걸림돌이 있다. IT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결국에 치포 동맹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예. 누구든 하는데 요건 자동차 수출 관세가 지금 이게 있어가지고 혹시 현대차 기아가 잘 가다가 약간 연말에 조금 그렇죠. 주춤거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네, 둬야 염두에 되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뭐 사실은 이미 뭐 트럼프 때 이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우리 기업들이 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방향성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증시 첫날인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과 더 풍성한 얘기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 맡으셨었죠. 김준송 대표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외인의 시선으로 우리 시장을 많이 바라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요새 우리 시장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이전과 지금과. 예, 네. 어쨌든 미국 시장보다는 좀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계속 답답하고 관련돼서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도 뭐 계속적으로 차이가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씩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네. 미국 대선 네. 이 첫 번째 토론회였어요. 예. 트럼프와 바이든의 예. 모습 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봤는데요. 네. 원래 이런 토론은 이제 긍정적인 거는 잘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아무래도 횡설수설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 거짓말 좀 했는데 거짓말보다도 트럼프는 그래도 그 트럼프는 욱하는 거가 좀 네. 없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다들 얘기하셨겠지만 뭐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고요. 트럼프가 압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게 금요일날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고 네. 관세를 부과를 험악하게도 할 거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좀 나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장기 채권 같은 쪽에서 좀 셀오프가 있었고 네. 주식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은 트럼프가 되면 조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평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한 축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강달러 기조입니다. 네. 일단 구조적인 영향을 우리가 짚어보자고 이야기를 네. 했으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 좀 살펴볼 수 우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이자율 차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많이 올리고 다른 나라들이 많이 쫓아갔고 또 미국은 이자율을 올리는 와중에 경기는 또 좋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자본시장이 미국 쪽으로 몰려 들어가고 네.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이유고 좀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그래도 이자율이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되면서 최근에 더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요. 뭐 심리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뭐 특히 달러원 시장만 좀 국한해서 얘기하면 네. 최근에 해외 투자, 네. 해외로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그런 쪽의 움직임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개인들도 많이 나가고 기업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게 되고 또 뭐 부자들이 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자꾸 들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쪽보다도 오히려 이런 자본시장의 움직임 그런 쪽에서 아 우리나라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들어오는 건 줄어들고 그러면 환율이 이제까지 봤던 뭐 1,200원, 1,100원보다는 1,300원, 1,400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자체가 이제 1,200원 이런 게 아니라 더 높아진 1,300원, 1,400원 바라볼 수 없는 기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된 것 심리적으로. 같아요. 예, 아. 요즘 뭐 처음에는 1,400원 그러니까 와, 원달러가 1,400원 이랬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야, 그럴 만도 하네. 아, 예. 그렇게 근데 인정을 하고 예, 바라본다는 근데 시장은 거죠? 사실 네. 진짜 모든 것이 심리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수요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에 관련돼서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눌려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이제 국한에서 달러 원 환율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2022년에 막 급등했을 때랑요. 네. 지금 또 최근 들어서 보면 4월에도 1,400원 찍고 이랬잖아요. 그때와 좀 차이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가격을 보면 당시에 2022년도에 그야말로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때 네.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자율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각 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이 보는 달러 인덱스가 당시에 114, 달러에는 152, 그때 저희 1,450원까지 갔었어요. 레벨로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쉽게 내려온 거는 이자율도 그때 급격하게 내려왔고 달러엔도 그때 개입 나와서 아주 쉽게 10엔 이상 빠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달러엔 개입 나와야 꿈쩍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레벨 자체로 보면은 당시보다 좀 낮으니까 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일시적으로 올랐어. 그러니까 누군가 좀 팔아주면 내려갈 거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면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바이 더 딥스 하는 거죠. 언제라도 내려가면 사야 되겠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려가는 걸 바라는 물건이 내려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네. 그때하고의 차이는 레벨로 보면은 더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벨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구조적인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다, 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아시아 화폐들이 동조화되면서 좀 약한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금요일이었나요? 엔화가 160엔, 160엔 네. 넘어서서 또 그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조금 더 계속 떨어질까요? 예, 진짜 예나는 진짜 대책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가격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도 160.90쯤 되고요. 네, 네. 지금 달러에는 그 정도 수준이면 38년의 최고치고 그다음에 달러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엔도 지금 173이거든요. 유로엔도요. 예, 유로가 생긴 게 1999년이에요. 예, 예. 그 이후에 최저치고요. 원엔도 지금 856원 이렇거든요. 네. 이러면 이것도 금융위기 전에 2007년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약세거든요. 네. 약세인 이유는 뭐니 해도 이자율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일본이 사실 여기서 엔화를 뒤집으려면 뭐 반전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일본이 뭔가 바꾸는 거죠. 저번 달 BOJ 미팅에서도 BOJ가 하는 말이 네. 국채 매입? 네. 나 그거 잘 모르겠어. 다음 달에 할래. 그러니까 결국 웨이트 그런 거잖아요. 네. 나 결정 안 할래. 그리고 하는 말은 결국 외환시장 160인 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외환시장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시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견딜 수가 없는 거니까 첫 번째는 7월 말에 BOJ가 조금 마음을 바꿔 먹어가지고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을 것 같아. 외환시장도 진짜 난 걱정이 돼. 네. 외환시장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내가 진짜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2년 10월에 했고 금년 초에 했듯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FX 시장에.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재정정책, 금융정책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외환 개입을 통해서 많이 조정을 했는데 요번엔 잘 안 먹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펀더멘탈리 워낙 BOJ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야 너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나보고 팔라 그러면 나는 팔겠냐 하는 식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네. 세 번째 가능성은 일본이 진짜 대책이 없으면 운이 좋으면 달러 이자율이 좀 내려가서 네. 글로벌리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 달러 엔도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 정도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예나만 약한 게 아니라 지금 위안화도 약하거든요. 위안화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위안화는 대책이 거기도 더 대책이 없거든요.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무조건 이자율도 낮추고 환율도 더 올려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네, 네.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면 할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달러 강세와 그런 추세도 있지만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뭐니 해도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인데 네, 이 두 그렇죠. 나라가 외환 쪽에서는 워낙 약한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달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네. 한국은행이 팔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400원에는 팔겠다고 저번에 강하게 얘기를 네. 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팔고 말을 아끼는 거고요. BOJ는 말은 계속하고 행동을 아끼거든요. 우리는 1,400원에 팔겠다고 구두로 개입한 건 딱 한 번이었지만 사실 저는 어제도 네, 네. 오늘도 네. 한국은행이 계속 팔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도 뭐 83원 정도 시작해서 지금 네. 70원, 78원 이렇게 된 것도 네. 한국은행 아니면 팔아줄 땐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이 순간에 1,400원이 넘어가 버리면 심리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약하고 중국도 약한데 또 우리나라에 아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예. 있는데 한번 올라버리면 걷잡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1,400원에는 한국은행이 강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면 위에는 한국은행이 막고 네. 아래는 펀더멘탈리 막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좁은 레인지에서 트레이딩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360원에서 1,400원. 네. 더 좁게 보면 1,370원에서 90원 레인지. 여기서 거의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런 트레이딩을 거의 뭐 앞으로 뭐 하반기 거의 내내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되게 이 시간에 더 빨리 모시고 싶었었는데 오늘 또 뵙자고 했던 이유가 오늘부터 그 심야 외환 거래 시행이 네. 되는데요. 기존과 어떻게 좀 바뀌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미 대표님이 어떤 견해를 견지하고 계셨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어떤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건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고 효과는 어떨 거라고 네, 보시는지. 우선 네. 이번에 시장을 개선 또는 개방한 거에 대해서 외환 시장을 뭐 2, 30년 만에 개방한 거다 그렇게 된 거는 조금 뭐 과장된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네. 그냥 개선을 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개방된 건 아니라 원달러 거래하는 거에 대한 좀 개선을 좀 했는데 사실은 좀 뭐 모양새가 좀 나빠진 거는 네. 이게 MSCI하고 WGBI 거기 쪽에서 외환시장 조금 눈에 문제 있어서 그 두 개를 못 들어오는 거야. 네. 특히 뭐 WGBI보다는 여러분들 관심 많은 MSCI였는데 MSCI 얼마 전에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까지 가장 MSCI에서 문제가 되던 게 이 외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외환 문제 보기도 전에 공매도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모양새는 좀 뭐 우습다고 할까, 네, 뭐 재미가 네. 없어졌다고 할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번에 개선 방향을 나온 거는 MSCI와 WGBI가 얘기했던 그 표준에 좀 맞추려고 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 거래 시간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참여자를 좀 늘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별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내국인끼리만 하는 거고 내국인은 이제 외국은행의 지점도 포함된 거거든요. 네. 한국 지점. 네. 뭐 내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있는데 국내 시장은 내국인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끼리 하고 또 국내도 같이 하는 NDF 시장이 있잖아요. 네. NDF 시장이 국내 시장의 지금 2배예요. 그리고 NDF 시장은 24시간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시장을 요만큼 늘린다고 해서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이냐. 시간을 좀 늘렸다고 했지만 NDF는 24시간 원래 하고 있었고 NDF 시장은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있는데 네. 이번에 외국 참여자를 RF 뭐 I라고 해서 뭐 29개 정도 늘렸는데 실제로 29개를 보면 네.
그중에 8개는 한국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빼면 21개잖아요. 네. 그다음에 같은 은행들이 또 중복해서 지점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2개 정도거든요. 외국계는. 그런데 그 12개는 또 한국에 전부 지점이 있는 은행들이에요. 한국의 외국계 은행이 36개 지점이 있고 2개 현지법인이 있거든요. 38개 중에 12개만 나도 해볼게 하고 들어온 것이고 기양 한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 뉴욕, 런던, 도쿄, 서울이 있으면 네.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한 명입니다. 뭐 신한은행 동대문 지점, 서대문 지점, 남대문 지점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거래 숫자를 늘린 것인데 참여자를 늘린 것인데 뭐 특별한 의미는 좀 없다. 뭐 그렇게 저는 좀 폄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뭐 우리가 어떻게 선진화를 하는지 또 개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쪽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모범적이거나 더 개선된 모델이 있을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실제로 개방을 해야죠. 실제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뭐 개방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뭐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런 데보다도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저희 외환시장은 사실 굉장히 닫혀 있습니다. 굉장히 닫혀 있는데 결국 큰 이슈는 내국인이 달러를 차입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고 외국인이 원화를 차입하는 그런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방이거든요. 그게 돼야지만 환율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마음대로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꺼번에 개방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쪽 문제를 조금씩 제한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개방의 실질적인 개방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거래하는 방법의 개선 정도인데 물론 MSCI나 WGBI의 그런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방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이제 시작 첫날이니까요. 네. 물론 뭐 제가 후에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크게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들한테 한마디 조언을 건네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국내 주식시장 좋아 보입니다. 예, 뭐 이제 이자율도 내려가는 추세로 갈 텐데 여기서 뭐 국내 시장이 특별히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뭐 다양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양화. 예, 국내 주식에만 그야말로 몰빵을 하는 거는 결국엔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100년 동안 매년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빵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을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만 그야말로 몰빵이 돼 있다면 이거를 해외에도 투자를 좀 하고 요즘 투자하기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투자도 하고 또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하고 외환도 하고 이게 좀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사실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분들이 금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국내 주식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투자에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넓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네. 김준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이데일리 TV가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이 창립 총회를 열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AI 시대 한국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회 AI 포럼은 여야를 초월해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의원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았습니다. 초당적인 AI 연구단체가 만들어진 건 AI 산업의 헌법 역할을 할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담아갈 수 있는 아주 출발 시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관련 AI 단체들은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들과 지금 AI 포럼이 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AI 관련 기업 혹은 뭐 단체, 뭐 협회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AI 포럼이라는 AI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포럼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국회 도서관의 아주 전문적인 뒷받침 또 도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서 결국 데이터 양의 경쟁으로 이는 자본화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해서 국가와 국회에서 도와줄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AI는 각 기업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챗GPT 나온 이후로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한 팀이 되어서 사실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거의 벌어지고 있어요. 캐나다처럼 대규모로 뭔가 AI를 잘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절대액수 비교를 하면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결국은 AI 전략 거버넌스, 국가의 AI 전략 거버넌스가 제대로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경쟁을 하는, 전쟁을 하는 장수는 기업이 하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처마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최근에 AI가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든 항상 사라지는 일자리가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직업과 가업을 분리를 해서 직업이 대체되는 게 아니고 그 직업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일부를 자동화를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거고요. AI 규제 그리고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일단 기본 철학은 지능법이어야 합니다. 거의 무한 경쟁을 치닫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규제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면 시행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규제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100m 달리기에 치고 나가도 부족할 판에 발목은 걸고 이렇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AI 관련 안전성,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뭐 행정명령도 나오고 법안도 나오고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표준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집어넣고 우리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국회 AI 포럼은 앞으로 매달 이 같은 목소리를 모아 AI 기본법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AI는 그 챗GPT로 대표되는 그 생성형 AI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의 AI 법과 관련된 논의들은 생성형 AI 이전에 제출됐던 법안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22대 국회에는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법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저랑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공동 법안을 발의를 하자. 그래서 많은 이제 양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법안을 공동으로 해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AI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도출하시고자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I 산업과 기술을 또 진흥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AI가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하면서 기술 발전과 또 AI 적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기본법이 있을 테고 또 산업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 또 그 이외에는 각계 분야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그 윤리 부분을 어떻게 교재 윤리를 잘 엮어갈 건가. 너무 교재를 많이 해도 발전을 못하고 또 그 교재를 그냥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글로벌 AI 시대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거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생성 AI 기술 확보, 그 밑에 있는 뭐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산업 생태계까지 만들어진 나라는 아직까지는 한 미, 중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3위까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마라톤에 이제 1, 2km 뛴 거예요. 42km 중에.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정부 국회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원팀 코리아, AI팀 코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면 3위가 아니라 30위, 300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껏 기업들이 끌어간 AI 산업.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 예.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800선을 좀 회복을 했죠. 네. 오전에 장 초반에 좀 마이너스권 했는데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좀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0.8%까지 올라서 847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도 참 살펴볼 것들이 많아요. 코스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흐름 보이는 혼조세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1.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 가까이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그렇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으로 또 보고 오셨지만 여전히 이제 혼조세 이렇게 네. 참 갈피를 못 잡는 시장 상황에서 어떤 것들 챙겨야 하나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특히나 또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 네. 있고요. 또 6월 FOMC 의사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가 장 초반에 약세에서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일단 점심으로 넘어가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좀 끌어올리고 있다. 2,800선 일단 오늘 뭐 마감가에서 안착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2,800선에 대한 회복 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죠? 네, 7월의 첫 거래일 마켓나우 네.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